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다가 완전히 뜻밖의 거대한 신학전쟁에 불을 붙여버린 16세기 한 법률가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인물은 바로 네덜란드의 디르크 볼커츠 존 코르네르크입니다. 과연 그의 순수했던 의도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짧게 짚고 넘어갈까요? 첫째, 자유와 관용의 선구자. 둘째, 아르미니우스의 예기치 않은 회심. 셋째, 관용의 국가, 네덜란드.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단자인가, 민주주의 영웅인가. 특히 두 번째 파트에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자유와 관용의 선구자, 두 교황의 맞선 자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코르네르트는 1522년에 태어나 1590년까지 살았던 네덜란드의 법률가이자 인문주의자였어요. 이분이 스페인의 카톨릭 압제에 맞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독립투쟁에서 승리한 칼빈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했다고 해서 남을 억압하는 새로운 교황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그의 핵심 사상이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코르네르트가 쓴 글을 보면 국가나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절대 강제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신앙은 억지로 주입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때리거나 벌을 줄 게 아니라 말로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세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와, 이거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었죠. 당시 대세였던 신학적 패러다임과 코르네르트의 사상이 딱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쪽에는 칼빈주의의 핵심인 전적 타락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아주 단호한 관점이었죠. 하지만 인문주의자였던 코르네르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도덕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아주 굳게 믿었어요. 이제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아르미니우스의 예기치 않은 회심, 신학적 대반전입니다. 코르네르트의 이런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들이요, 당대에 정말 상상도 못한 역설적이고 거대한 신학적 지각 변동에 불을 붙입니다. 말 그대로 실패가 낳은 역사적 대성공 스토리랄까요? 1580년대 후반에 암스테르담에서 아주 잘 나가던 젊은 목회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가 코르네르트의 그 위험한 주장들을 반박하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일종의 신학적 저격수로 고용된 셈이죠. 아르미니우스는 완벽한 반박문을 쓰려고 코르네르트의 글을 진짜 밤낮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리가 무너뜨려야 했던 바로 그 철벽 같은 논리에 본인이 완전히 설득당해버린 거예요. 총을 겨누러 갔다가 스스로 펜을 꺾고 상대방 진영으로 훌쩍 넘어가 버린 진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우연한 회심이 개신교 세계 전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적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580년대에 아르미니우스에게 내려진 그 작은 지시 하나가 16세기 후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1618년 개혁주의 5대 교리가 확립되는 그 유명한 신학적 전쟁터 도르트 총회를 열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신학 이야기는 살짝 접어두고 우리의 시야를 시민사회로 넓혀보죠. 세 번째 파트, 관용의 국가, 네덜란드, 근대 국가의 건설입니다. 코르네르트의 그 치열했던 아이디어들은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실제 사회 모습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사상이 네덜란드를 유럽 전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국가로 성장시키는 아주 튼튼한 철학적 뼈대가 된 거죠. 그는 교회가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는 걸 끝없이 경계했어요. 정치인들도 이런 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 결과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위구노나 영국의 청교도처럼 핍박받던 종교 난민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는 거대한 유럽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헌신이 네덜란드의 황금기와 종교적 자유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셈입니다. 게다가 코르네르트의 인문주의적 철학은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을 진짜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범죄자는 단순히 벌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 교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인간 내면의 도덕적 가능성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자라도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 거죠. 놀랍게도 이 생각은 근대적인 교도소 시스템을 수립하는 선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법률 제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오늘 해설의 마지막 섹션이네요. 네 번째, 이단자인가 민주주의의 영웅인가 최종 판결입니다. 역사의 법정에 선 코르네르트. 그에 대한 평가는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렌즈를 통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청교도들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코르네르트가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복음의 전적인 은혜를 훼손하는 심각한 신학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부패를 무시했다고 여긴 거죠. 그런데 진짜 역설적이게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훗날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끔찍한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을 때 그들의 논리적 방패가 되어준 게 다름 아닌 코르네르트가 그토록 외치던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가 결국 오늘날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뼈대인 정교 분리 원칙으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닦아놓은 셈이니까요. 그래서 코르네르트의 삶이 가진 거대한 역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날카로운 이성으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해 개신교 세계 최대의 신학 논쟁에 불을 붙였지만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안식처를 건설한 법률가. 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 사람의 관용에 대한 변호가 신학적으로는 거대한 분열과 충돌을 가져왔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통합과 자유의 피난처를 만들어냈다는 이 모순적이면서도 위대한 역사적 사실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끝까지 자극할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618년 도르트 총회에서는 코르네르트가 쏘아올리고 아르미니우스가 키워낸 이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논리로 공식 해체하고 반박했을까요? 그 치열했던 신학적 전쟁의 진짜 디테일이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코르네르트의 역설적인 발자취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해설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